밤사이 공기가 더 나빠져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낮 동안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며 대기질이 올해 들어 최악으로 치닫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수도권과 부산, 충청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공공기관은 차량 이부제를 하고 주차장도 폐쇄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혐의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휴대전화 메시지 복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 공개를 위한 기자회견은 2차 피해가 우려돼 보류됐습니다. 청와대가 설 전에는 개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검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3, 4월 정도에 개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 올해 최악의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더 들어오면서 공기가 더 나빠진다고 하는데요. 출근길 미세먼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밤사이에 대기질이 더 나빠졌다고요? 네, 밤사이 대기가 계속 정체되면서 서울 도심이 희뿌연 장막에 갇힌 것 같습니다. 방송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었지만 조금만 서 있어도 목이 칼칼하고 또 머리가 아픈 느낌인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5배에서 6배가량이 높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기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농도가 4배에서 6배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낮 동안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지는 지역이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중부지방부터 해소가 되겠고요. 수요일인 모레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져서 반짝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입니다. 노약자는 오늘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호흡기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대상 지역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는 어제보다 오늘 더 심해집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보면 오전 6시쯤에는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제주도까지, 오전 9시쯤에는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일 전망입니다. 농도도 짙어집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건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부산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오늘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총 10개 시도로 확대돼 시행되는 겁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 날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석탄과 중유발전기 총 16개 출력이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됩니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도 운행이 제한됩니다.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단속도 시행합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를 하고 공공기관 주차장들은 폐쇄됩니다.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에서는 단축 조업이 이루어집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이 상당히 진척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조만간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가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을 도출 중이라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중동 순방 중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마주 앉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2, 3월 중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놓고 양측 간에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주 중동 순방에서 돌아온 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다시 뉴욕을 방문해 회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정상회담의 시일과 장소의 윤곽이 드러나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협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는 베트남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북미와의 외교 관계와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 김정은 위원장의 비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최적의 후보지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대화 목표를 미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조재범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의혹 조사를 위해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이 압수한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에서 조 전 코치와 심석희 선수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코치가 심 선수에게 비밀 메신저인 텔레그램 사용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조사 일정을 변호인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오늘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재발 방지와 대책을 논의합니다. 빙상경기연맹은 오늘 회의에서 심석희 선수에게 상습 폭행을 한 혐의로 영구 제명된 조 전 코치에게 추가 징계를 내리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연맹 관계자는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해외 활동을 막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국제빙상경기연맹과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앞바다에선 낚시를 하던 보트에 물이 차올라서 해경 구조정에 예인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종균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해상에 떠 있는 보트의 바닥에서 물을 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낚시하던 중 보트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보트의 기관도 고장나 부산 해경에 구조 신고를 보냈습니다. 긴급 출동한 해경은 보트에 타고 있던 4명 모두 구조정에 옮겨 태우고 보트를 출항지로 예인했습니다. 아파트 천장이 모두 그을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대전 용운동의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가재 도구 등을 태운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마을 주민들이 승합차를 타고 단체 병문안을 다녀오는 길에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69살 A씨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천 신흥동 신용보증기금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운전부주의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차 안에 갇힌 부부는 승용차 뒷문을 통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서울 대로변에서 흉기를 들고 친구와 싸움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지하철 암사역 앞 인도에서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로 19살 A군을 체포했습니다. A군은 흉기를 들고 친구인 18살 B군과 싸우다 허벅지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B군은 사건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생인 A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다 달아났지만 곧바로 뒤쫓아간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들 2명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설 전에 개각이 있을 거란 관측에 대해서 청와대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시기로 3, 4월쯤을 전망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여당 소속 장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장관 등 전현직 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인 장관 9명이 참석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설 연휴 전에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던 터라 개각을 앞둔 고별 만찬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설 전 개각설에 대해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설이 2월 초라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며 설 전 개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비춰볼 때 이미 유력 후보들이 언론에 다 나오고 언론이 하마평을 실을 정도가 돼야 한다며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소속 장관들은 대부분 출마할 것으로 본다면서 개각 시기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가신 분들은 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나중에 나오는 그런 순서로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청와대는 2기 참모진과 내각 개편을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내년 총선 전국과 관계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진용을 갖춘다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또 이번에는 중폭 수준의 개각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의 시기가 설 이후라도 아주 많이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3, 4월 정도에는 개각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반등하면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다시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 이후 2주 연속 상승세는 처음이어서 지지율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중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에 이어 또 상승하면서 긍정평가가 부정을 앞질렀습니다. 데드크로스 3주 만에 다시 골든크로스를 넘어선 겁니다. 새해 들어 청와대 개편과 신년 기자회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 등에 따른 효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지지율 회복세에 들어섰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대통령의 경제 회복 노력이 집중되면서 최근 3개월 동안 처음으로 2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령별로는 3, 40대에서 높고 5, 60대에서 낮은 현상이 이어졌는데 20대는 지난주에 비해 긍정평가가 8.1%포인트나 늘어 전반적인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부산, 대구를 비롯한 영남과 강원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오르며 8주 만에 40% 선을 회복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주 연속으로 떨어져 격차를 벌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내일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황 전 총리의 등장에 다른 당권주자들의 셈법도 꽤 복잡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입당 의사를 밝힌 뒤 취재진 앞에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힘을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보다도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당권 도전 여부는 말을 아꼈지만 한국당 입당을 전당대회 출마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당대회를. 범보수 진영 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형 주자의 등장으로 다른 도전자들의 전략과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비박계 대표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전 시장은 황 전 총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통합과 미래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파색이 있는 분들조차도 모두 다 끌어안아서 아우르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게 총선을 위해서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은가. 심재철 의원뿐 아니라 대구 경북 비박계 주자인 주호영 의원도 황 전 총리가 등판하며 개파 선거가 우려된다면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다시 개파의 망령이 살아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더 미묘해진 건 이른바 친박 진영 내 주자들입니다. 영남권 지지세가 강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을 환영한다면서도 당권 도전 여부는 조금 더 숙고해 볼 것이라고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일찌감치 공을 들여온 정우택 의원 역시 황 전 총리가 검증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경기에 나섰습니다. 많은 검증 과정에서 혹시 그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이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출마 여부와 함께 한국당이 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점도 전당대회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가 약한 일부 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가 아닌 최고위원 선거로 방향을 틀 경우 후보 간 단일화나 전략적 동맹 구성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당 복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후보 낙선을 위해 활동한 점 등을 들어 당의 정강 정책과 맞지 않다고 결론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타당의 주요 직책의 간부로서 또 무소속의 신분으로서 우리 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또 지난 시기 이 활동에 대해서 이 소명이 부족하여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금주 이용호 의원 두 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당원이 되기에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손금주 의원의 입당과 이용호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당 복당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권자의 뜻을 배신한 정치는 명분과 가치를 잃은 것으로 존재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빠뜨리고 신고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들을 김평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는 빠뜨리는 비중이 큰 항목입니다.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근로자 본인도 공제 대상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은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가 환급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에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비용은 물론 보청기와 휠체어 구입 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연봉 1억 원 이상이면 300만 원, 연봉 5천만 원이면 150만 원 이상 쓴 금액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라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을 앓는 부양가족에 들어간 의료비는 기존의 700만 원 한도가 폐지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부모라면 자녀의 교복 구입비를 50만 원 한도 안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또 책이나 공연표를 신용카드로 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공제율을 원래의 2배인 30%까지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은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개시 당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환급받을지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지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해 9.13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개포와 반포, 잠실 등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3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163조 866억 원으로 역대 최고점이던 지난해 10월에 166조 6천억여 원에서 3조 5천억여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강남과 서초, 송파 그리고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의 시가총액 감소폭이 서울 전체 평균보다 큰 3조 6천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년 뒤 서울 집값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전망이 기존의 상승 우세에서 하락 우세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전문가 100여 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1년 뒤에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44%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 24%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는 석 달 사이에 정반대로 뒤집어진 겁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를 받는 등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이모 씨는 2달 전 병원에 갔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매달 지원받는 의료비 보조금을 이미 누가 써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진료받은 게 3-4번밖에 안 되는데 왜 의료급여를 다 썼다고 하냐. 확인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전에서 쓴 게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역서를 떼봤더니 누군가 이씨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확인된 것만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10번이 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진 않았습니다. 범인 CCTV가 나오긴 나왔는데요.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지인은 아닌 것 같죠. 의료급여 허위 청구는 해마다 70건 이상 발생하고 환수되는 부정수급액도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적발된 것만 이 정도이고 정확한 실태는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지인 이름을 도용해 타내는 건 본인 확인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 쓸모없이 그냥 다 주민번호만 딱 하면. 병원에서 의료급여를 더 받으려고 허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등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한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동물 구호단체 케어가 보호하던 동물들을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직원들이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케어 직원 20여 명은 어제 서울 원서동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속인 박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지만 박 대표는 다른 방으로 피해 충돌은 없었습니다. 앞서 박 대표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마리를 직원들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내부 제보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다음 주 중 상습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통영 앞바다에서 낚싯배와 화물선이 충돌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종자는 찾지 못하면서 해경은 집중 수색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새벽 화물선과 충돌한 낚싯배가 전복됐습니다. 당시 낚싯배에 타고 있던 14명 가운데 9명은 무사히 구조됐고 3명은 숨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2명은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대 3일인 집중수색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집중수색 기간이 끝나더라도 경비 업무와 함께
수색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수색 기간은 3일로 되어 있으나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수색 기간을 늘리고 또한 그 수색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경비 변경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 낚싯배의 선적지인 여수 지역 어선들도 자발적으로 수색 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 역시 필요하다면 수색 작업을 더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에 거주하고 계신 그 새우조망 어업인들이 지금 현재 25척가량이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지금 해상 수색에 참여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고, 가능하면은 그 연장해서 어업인들이 연장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의사가 있기 때문에. 만선의 꿈을 안고 지난 10일 여수를 출항한 낚싯배 무적헌은 사고로 전복된 채 다른 배에 이끌려 다시 여수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낚싯배는 물론 화물선에도 충돌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해경은 충돌 흔적을 조사하고 구명조끼의 배치 여부와 불법 개조 여부 등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유치원 비리 대책의 하나죠. 대형 고액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3월부터 실명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대형 고액 유치원 1000여 곳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립유치원 700여 곳, 국공립유치원 350여 곳이 대상으로 상반기 동안 진행합니다. 대형 유치원 기준은 원화 200명 이상, 고액 유치원 기준은 누리과정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 부담 원비가 월 50만 원 이상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회의에서 대규모 고액 유치원을 먼저 종합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3월부터 실명 공개될 예정입니다. 교육당국은 상반기 감사가 끝나면 내년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을 감사하고 내후년부터는 다시 3년 안팎의 감사 계획을 짜는 상시감사 체계를 꾸린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감사 인력 확충안을 조만간 확정해 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할 방침입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치고 현재 법률 검토 작업 중인데 이달 안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카카오 카풀 시행에 반대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65살 임정남 씨의 노제가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과 판교 카카오 모빌리티 앞에서 열립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택시 관련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빈소가 마련된 한강성심병원에서 발인한 뒤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장으로 이동해 연결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화문 노제를 치른 뒤 카풀 서비스를 도입한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모빌리티 앞에서도 노제를 연 뒤 수원 장지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일본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막말에 가까운 표현으로 비난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그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강제징용 배상 등 한일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을 두고 일본 언론들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칼럼에서 한국에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문 대통령의 회견을 보며 그 말이 떠올랐다고 적었습니다. 또 타인을 모독하면서도 자기 잘못은 너그럽게 봐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독일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친구도 이웃도 하고 싶지 않은 부류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반론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문맥상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문 대통령이 당시 30분 동안의 모두 연설에서 일본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문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비난했습니다. 日本側に転嫁をしようという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日本側としてはこの協定違反の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 발급을 규제하는 등의 제재를 대응 조치로 취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여당에 언론이 가세한 반발 분위기는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일본 국민 81%가 지지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 중서부를 강타한 눈폭풍이 최소 9명의 사망자를 내고 동부로 이동했습니다. 최대 45cm의 눈이 쌓인 미주리주에서는 도로 결빙으로 8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나 최소 4명이 목숨을 잃었고 캔사스주에서도 3명이 희생됐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도 3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나 최소 1명이 숨졌는데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차를 다른 차량이 또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사태보다 멕시코 장벽 건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23일째인 현지 시각 13일 트위터에서 망가진 국경으로 인해 미국에 초래되는 마약과 범죄 등의 피해가 셧다운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다면 나라 전체의 범죄 비율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LG전자까지 예상치 못한 실적 충격을 주면서 전자업계 전반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먹구름은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전자업계 성적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신기록 행진하던 삼성전자 실적은 불과 한 분기 만에 3분의 1 넘게 떨어졌고 LG전자는 무려 90% 가까이 줄며 시장에 실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난해 3분기 최고점을 찍은 하이닉스 역시 4분기에는 내려앉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전자업계에 먹구름이 들이운 건 호황기였던 반도체가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혹한기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는 지난해 하반기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12월에는 27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사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적자폭이 커진 점도 한 원인입니다. 이런 현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약세로 인해서 작년보다도 실적이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혁신 부재로 인해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IT 수요가 안 좋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턴 다시 힘을 내볼 만합니다. 인공지능과 5G 서비스 확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반도체 수요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G 이동통신의 개통으로 인한 부가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이므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단가도 같이 조정되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악화는 뼈아프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반도체 편중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동시에 발굴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인터넷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OTT라고 합니다. 유튜브가 대표적이죠. OTT가 영상 산업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국내 업계도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OTT는 오버 더 탑의 준말로 여기서 탑은 TV에 연결된 셋톱박스 같은 기기를 뜻합니다.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OTT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대표적으로 푹, 티빙 등 국내 업체도 다양합니다. 국내 OTT 서비스 이용률은 30%가 훌쩍 넘는데 연령대별 이용률을 보면 젊은 층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 전통 미디어인 TV 시청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플랫폼 가운데는 해외 업체인 유튜브 이용률이 압도적이고 유료 콘텐츠 가운데는 마찬가지로 해외 업체인 넷플릭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업계의 위기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은 각사의 OTT 서비스인 푹과 옥수수를
합병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항해 국내 사업자가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큰데 향후 플랫폼 간 합종 연횡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문화와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측면에선 풋과 옥수수 외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도 자체 제작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U+는 반대로 넷플릭스와 손을 잡아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단독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국내 OTT 업체는 업체 간 인수 합병이나 글로벌 OTT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 등 저마다의 생존 전략으로 새판 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공기가 더 나빠져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낮 동안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며 대기질이 올해 들어 최악으로 치닫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수도권과 부산, 충청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공공기관은 차량 이부제를 하고 주차장도 폐쇄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혐의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휴대전화 메시지 복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의자 공개를 위한 기자회견은 2차 피해가 우려돼 보류됐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폐광산수로에서 사냥이 잇따라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국내 최대 사냥 서식지로 사냥 복원에 매년 10억 원을 쏟아붓고 있는 곳인데요. 보호 울타리만 설치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옛 광산이 있던 삼척의 산속, 광물 찌꺼기 유출을 막기 위해 9년 전쯤 복원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계곡의 1.8km와 1.2km의 수로 2개가 각각 설치됐습니다. 상류 쪽 수로 바닥에 사냥 한 마리가 죽은 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7, 8년생 수컷인데 수로에 떨어져 죽은 지 보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냥이 죽은 채 발견된 수로입니다. 깊이가 2m를 훌쩍 넘어서 야생동물이 한번 떨어지면 사실상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수로에서 사냥이 죽은 것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수로에 울타리만 설치돼 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안전 노프 정도만 이렇게 설치를 해도 사냥이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시설을 안 해놓고 계속 방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환경부는 지난해 1월 뒤늦게 광해관리공단에 울타리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인허가 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된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했고 오히려 한 3개월 이상 단축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동물이지만 현재 국내에 남은 사냥은 900마리 안팎. 특히 이 일대는 사냥이 200마리 넘게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서식지입니다. 정부는 사냥을 복원한다며 해마다 10억 원 가까이 쏟아붓고 있지만 남아있는 사냥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태국으로 도주했던 성범죄 전과자가 얼마 전 국내로 강제 송환됐는데요.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에 빈틈이 있어서 이들이 외국으로 달아나도 사전에 막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전자발찌를 끊고 태국으로 도망갔던 51살 A씨는 현지에서 체포돼 10개월 만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검색대 앞에서 끊고 맞으십니까? 도중에 하셨습니까? 도주 당시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출국 뒤에야 도주 사실을 알았고 출입국 관리소는 전자발찌 착용자란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지난해 4월엔 성폭행 전과자가 아예 전자발찌를 찬 채 베트남으로 달아났습니다.
출국 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출입국관리소가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법무부는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속 탐지기에 탐지됐을 때 검색 요원이 발견하면은 관제센터로 연락을 줄 수 있도록 발찌 모양하고 교육을 다 실시했고요. 과거에는 공문을 통해서 출국금지 요청하면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즉시 출국금지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끊기 어렵게 보강된 신형 전자발찌가 보급됐지만 여전히 30%는 구형을 차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와 출입국관리소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기관의 공조가 아직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보호관찰관 1명이 맡는 대상자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주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국이나 보호관찰 담당하고 있는 범죄예방정책기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됐냐면 출입국 시에 철저하게 스크린 될 수 있어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과 강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의 도주 의혹을 원천 궁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1987년 경찰의 고문과 폭행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32주기를 하루 앞두고 어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경찰의 손을 떠나 민주인권기념관 조성 예정지로 지정된 뒤 처음으로 열린 추모제에서 유족들은 박종철 열사가 목숨을 잃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시민의 품으로 이관돼 더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청 인권센터를 거쳐서 앞으로는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조성돼 오는 2022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말인 뉴트로가 대세 신조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바람을 타고 가요계에는 80년대 유행했던 경쾌한 노래인 시티팝이 돌아왔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이 리메이크한 윤수일의 아름다워입니다. 1984년 세련된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티팝 노래입니다. 와, 이게 80년대에 나올 수 있는 곡이었나? 이거는 지금 나와도 전혀 뭔가 사운드적으로나 뒤처지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곡인 거예요. 음악 발굴 프로젝트 온 더 스테이지 디깅 클럽 서울은 지난해 9월부터 시대를 앞서간 20세기 시티팝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오랜만에와 모노의 넌 언제나 등 모두 5곡을 젊은 뮤지션들이 재해석했습니다. 7, 80년대 버블 경제를 맞이한 일본에서 시작한 시티팝. 한국에서는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런 유형의 히트곡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희망적인 사회 분위기와 도회적이면서 고급스러운 편곡, 청량감 있는 선율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복고바람이 불면서 시티팝은 3, 4년 전부터 다시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레코드 페어에서의 수요도 늘어나고 신곡들도 속속 등장하는 등 인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경제적인 부와 풍요로움이 담겨있는 음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약간 이 각박한 현실을 조금 더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조금 더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 정서 때문에 시티팝이 조금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복고 감성의 현대적 감각을 덧입은 시티팝이 돌고 도는 대중문화의 패턴을 또 한 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발에 맞지 않은 부츠로 부상에 시달린 피겨 간판 차준환이 비교적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여자 기대주 유영도 라이벌 언니들을 제치고 종합선수권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차준환의 지정곡이 돼버린 로미오와 줄리엣 OST가 흘러나오자 관중석이 숨을 죽입니다. 올 시즌 발에 맞지 않는 부츠로 경기에 임하고 있지만 이딴 사회전 점프 동작을 피하지 않고 해냅니다. 몸을 더 세게 휘감는 방식으로 발목 통증 문제를 극복하는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소 불안한 착지에도 환호와 격려가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전날 쇼트 점수를 합산한 점수는 245.52점.
경쟁자들을 무려 50점 이상 압도하며 국내 무대에 적수가 없음을 또 증명했습니다. 지난해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리 남자 피겨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수개월 동안 쉼없이 달려온 차준환은 이제야 숨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종합선수권 준비하면서 부츠가 너무 맞지 않아서 사실 발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그래도 꾸준히 치료를. 여자부에서는 기대주 유영이 이문수와 김예림 등 라이벌 언니들을 이기고 종합선수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유영은 비장의 무기 트리플 악셀을 선보이지 않고도 실수 없는 클린 연기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문수는 점프가 조금 흔들리며 우승을 내줬지만 아직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지 않은 유영을 대신해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프로그램의 이야기가 뭔지 무슨 캐릭터인지 그걸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런 스토리를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차준환과 이문수가 출전하는 세계선수권 대회는 오는 3월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농구 전자랜드의 정효근이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방송 해설가 석주일 씨의 과거 폭력 행위를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효근은 최근 석주일 씨가 전자랜드전 방송 해설을 하면서 원색적인 욕을 한 데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석주일 코치는 휘문고 코치 시절 선수들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했던 폭력 코치라고 적었습니다. 스타 선수 출신인 석주일 씨는 사태가 불거지자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욕설 방송과 코치 시절 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지역, 전북과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전국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낮 동안엔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올해 들어 최악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평소보다 2배에서 6배가량 먼지 농도가 짙어져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공공기관의 차량은 짝수만 운행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폐쇄됩니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운행을 제한하고 오늘은 공회전 단속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 낮부터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수요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